자, 이번에 풀어볼 거는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융합 9번 지문의 2번 보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기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라서 결국은 사실 확인 문제처럼 핵심 키워드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풀어주긴 해야겠지만은,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틀 잡는 거는 보기 문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은 이 보기만 보고도 보기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지문에서 어떤 것과 연결지을지를 떠오르는 건데, 우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보기 문제를 봤을 때 좀 보기를 분석하는 연습은 해 주셔야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책 펴고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읽어볼 거예요. 자, 보기는 운동에 대한 두 가지 정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뭐 당연한 문제 설명이고, 중요한 거는 운동에 대한 두 가지 정의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이 중요하죠. 정의 1에 의하면, 정의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고, 정의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 정의 1에 의하면 운동은 작용이고 뭐 이동하는 것은 그로 인한 결과이다. 정의 2에 의하면 운동은 이동하는 것 자체이다. 데카르트는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데카르트가 정의 2를 채택했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물질끼리만, 왜 단어가 자꾸 이상하게 써지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정의 2를 채택한 근거가. 정의 1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정의 2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죠. 뭐예요? 데카르트의 의견인 거예요. 운동에 대한 데카르트의 의견인 겁니다. 데카르트의 운동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1은 당연히 데카르트가 채택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었겠죠. 데카르트가 본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데카르트가 운동론을 설명하며 자신의 운동론과 대비시킨 녀석이 당연히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녀석은 바로 요 데카르트의 운동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데카르트가 극복하려고 말했던 극복 대상인 신비주의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의 1과 정의 2를 신비주의와 데카르트의 운동론으로 바꿔도 전혀 푸는데 이상이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바로 풀어봐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풀어봐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문단을 읽어보시면 뭐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먼저 읽어볼게요. 1문단, 2문단만 읽어볼게요. 인간한테 한계가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니까 데카르트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지적 위기, 인간의 지성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확고한 지식의 근거를 밝히는 반면이 아니죠. 한편 이 신비주의라는 녀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신비주의가 뭐냐면
물질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녀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물질적인 원인이래요. 그리고 어떤 영향이래요. 그리고 이걸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감각으로 해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 극복해야 될 녀석은 비물질적인 원인이나 영향이 있는데 인간이 이거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근데 그러면은 인간의 지성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정신과 물질을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선지 1번. 물체의 운동을 정의 1, 뭐예요? 신비주의로 규정을 했다면 운동은 능동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신비주의, 뭐 극복 대상 이런 단어로 완벽하게 치환을 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뭐예요? 데카르트의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면 의견과 다른 놈입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능동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데카르트의 의견과 만약에 다르다면 1번 선지도 맞는 거겠죠. 운동, 능동성 이런 것. 자, 능동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할게요. 능동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운동을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정지하게 하는 능동성을 가진 작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인즉슨 1번 선지는 맞는 말인 거죠. 능동성을 가진 작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정의 1로 운동을 이해했겠죠. 뭐 정의 1을 채택을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데카르트가 정의 1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작용의 주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가 아까 한번 영상을 찍다가 이 2번 선지를 틀리고 다른 것들을 봤는데 다른 것들 중에서도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2번 선지로 답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이 영상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끊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외의 설명은 똑같이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헷갈렸는지까지 설명을 해줄게. 데카르트가 정의 1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작용의 주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군이라는 녀석을 파고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굵은 글씨로 쓸게요. 신비주의를 신이라고 쓰고 데카르트를 대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대비가 될 수밖에 없고, 데카르트는 운동론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데카르트가 비판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신비주의를 극복하려 하고 운동론을 채택했으니까 신비주의를 비판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데카르트가 비판한 신비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비물질적인, 아까 이야기했죠. 비물질적인 원인을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작용의 주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수특이나 수원 같은 거를 강의 찍을 때는 항상 이런 게 생겨. 자, 아무튼
이 비물질적 원인을 해명할 수 없어요. 이게 작용의 주체라는 건데, 데카르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의 논리인 운동론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작용의 주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번을 택해가지고 2번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틀린 게, 데카르트는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작용의 주체에 대해 증명하지 못해서 정의 1을 채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물질적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해서 신비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고 신비주의를 극복하려 한 게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원인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혼자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보기에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했다고요. 결국 뭐예요? 데카르트가 정의 1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답지에도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다. 단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 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정의 2를 채택한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지 신비주의가 비물질적인 원인과 영향을 규명하지 못해서인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신비주의가 말하는 이 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론을 채택을 했으면 사실은 이것 역시도 근본적인 원인 돼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지울게요.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봤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번, 4번, 5번 선지 이제 적절하다는 이유까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선지. 데카르트는 정의 2를 채택하지만 최초의 이동은 신에 의한 작용. 이거 최초의 이동이랑 신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데카르트는 이 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론을 말을 했는데 신비주의의 골자가 뭐예요? 운동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야.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아. 응?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물질의 운동은 다른 물질에서 왔어. 그럼 이 다른 물질의 운동은 어떤 물질에서 왔어? 그것도 다른 물질에서 왔겠지. 그럼 그 물질은 어느 물질에서 뭐 작용을 받았어? 그것도 그 전에 물질에서 받았겠지 하면서 끝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초의 물질은 무엇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했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건 뭐 신이 했겠지. 신 증명할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어찌 됐건 간에 데카르트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최초의 운동은 그냥 신이 했다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선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4번 선지 정의 2에 따르면서도 물질 세계 영원, 물체들의 운동량 총합 변화 없다 이런 거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건 여기 있습니다. 운동량의 총합이라는 키워드 찾아주시고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신의 완전성, 물질 세계의 영원성. 이게 운동량의 총합의 변화가 없으면은 신의 완전성, 물질 세계의 영원성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운동량 총합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세계관 속에서는 운동량의 총합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과 신의 완전성과 물질 세계의 영원성이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가 거의 같은 의미인 거겠죠. 뭐 다른 외부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뭐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물질 세계의 영원성, 운동량의 총합 변화 없음 두 개가 뭐 같다라고 하니까 4번 선지 역시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데카르트는 물체의 운동이 변화하는 것도 다른 물체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한 것이겠군. 이거 보기에 그대로 나왔죠? 물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했다. 결국은 정의 2를 채택한 원인에 대해서 2번과 5번 선지에서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과 5번 중에서 5번은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아서 채택을 했다라고 올바른 근거를 제시를 해줬고요. 2번은 작용의 주체에 대해서 정의 1이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의 2를 선택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다. 데카르트는 5번에서 말했듯이 물질끼리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봤기 때문에 정의 2를 채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번이랑 5번 선지는 똑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한 놈은 둘 다 다르게 말했고 한 놈이 맞는 말이고 한 놈이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